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사건인데요. 한번 왜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67년생 남자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선임해서 파산 신청을 했고요. 2018년 11월 12일, 벌써 한 2년 전이죠. 좀 오래 걸렸습니다. 1월 11일까지, 1월 11일 작년 사건이었습니다. 재작년에서 작년에 걸친 사건이었는데, 기본 정보를 보시면 채권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한 걸로 봐서 한가가 있었던 사건이고, 면책 절차가 의견 불이인 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건 이제 1회 보고서거든요. 이제 재량 면책을 위해서 한가가 시도하는 사건은 이런 식으로 의견 보류합니다. 채무자의 그 최근 주거 이력을 보시면 2008년에서 2011년 성북구 성북동에 채무자 명의로 이제 임차를 했고, 2011년에 18년 사이에 7년 동안 채무자는 1억 원이라는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2018년도에 이제 미아동 오면서 1억이라는 보증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증금 50에 월 15만 원. 창동으로 이사해서는 800에 35만 원. 결국은 이 1억이 사라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소비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죠. 95년에서 2016년 되게 오랫동안 방직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죠. 이 다음에 2017년에 18년도에 이제 일대 실직이 됐어요. 실직이 되니까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이 1억 원을 사실상 다 까먹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제 법인 택시 기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이제 파탄 시기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2006년경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한번 면책을 받았어요. 2010년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이제 모자르다고 다시 카드와 대출 돌려막으면서 채무가 증가했고, 퇴직한 후에도 직장을 잡지 못하여 빚이 계속 늘어나 배우자가 갈등 끝에 이혼 후 최근에 일용직 수입, 택시기사는 일용직은 아니지만 일용직과 거의 비슷한 수입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채무자가 진술서에 쓴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한 서너 줄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나중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허위입니다. 허위임이 이제 밝혀졌어요. 과거 파산 회생한 경험은 2006년에 있었습니다. 개회에. 이혼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배우자한테 돈을 빼돌리고 이혼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배우자 명의의 그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을 해봤더니 별거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를 보시면 본인이 있고 채무자 있고요. 어머니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군 제대해서 취업 준비 중이죠. 그 다음에 딸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총 액수가 1억 5,900이에요. 1억 5,900.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우리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어요. 2013년도에 2017년도까지 한 4년 정도 되죠. 그 전세 자금 1억을 대출받아서 그거를 싹 소비하고 파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채무자의 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보증금 1,000만원, 에쿠스 2006년식이지만 이거 벌써 한 13, 14년 지나서 가격이 200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배우자 2017년 10월에 협의 이혼했어요. 그래서 전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재산 존재 여부,
애들도 다 컸죠. 그러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 중이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배우자 자녀들은 나중에 보니까 주거지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35만원 집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 계약서로서 진정성립 문제될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재산 분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 진술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보증금이 뭐 한 5천, 6천 됐다 그러면 절반은 빼돌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협의 이혼을 했으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도 있죠, 여자 쪽에서. 그럼 또 분할 대상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1000만원에 35만원.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 7월 5일 집주인이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제 1,500만원 송금해주고, 8월 16일 400만원, 그 다음에 7,100만원, 940만원, 10만원. 총 5회에 걸쳐서 9,950만원. 결국 1억 원 다 돌려받았죠. 근데 좀 이게 띄엄띄엄 받았죠. 7월 달부터 2월 달까지니까 12월 달까지 쳐도 보증금 나눠주는데, 돌려주는데 5달 걸린 겁니다. 5달. 근데 이제 보증금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2년 동안 실직이 했다 그랬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뭐 했을까요? 일단 현재 거주지 보증금 창동에 있는 1000만원은 사용했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위 금원으로 기존의 채권자, 캐피탈사 및 우리은행 이자를 변제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다만 기존의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권리 실행을 염려하여, 여기 보시면 이 채무자가 1억 5천인데 이게 1억이니까 다른 채권, 우리은행 말고 한 4, 5천 정도 되죠. 그 4, 5천 되는 채권자들의 추심을 염려하여 친구, 지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전부 이체시키고 월별로 수백만 원을 채무자의 통장에 이체시켜 놓고 카드 대금 캐피탈 채무를 변제하고 각종 소비 행위로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채무자가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이 7,500이에요. 2017년 8월부터 1월까지 한 6개월 넘죠. 8, 9, 10, 11, 12, 1,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채무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이제 쭉 나옵니다.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450, 300, 월 하여튼 200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여기다 이체를 시켜놔요. 결국 친구한테 보내준 7,500만원과 7,247만원 거의 대등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참 이거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채무자는 지인의 통장을 빌려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임차보증금의 고액이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잔고로 남아있을 경우에 최대 채권자인 우리은행 내지 다른 채권자, 캐피탈사, 채권 압류를 우려하여 지인의 통장을 빌려서 그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고 채무자의 통장에 매월 500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체하여 소비하고 이제 각종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겁니다. 1년 동안 채무자의 소비 행태를 살펴보니까 이제 쉬었다 그랬죠. 사실상 쉰 겁니다. 직업적 활동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속도로, 모텔, 호텔,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등 소비 행위로 월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1000만원도 소비했다고 했으니까 거의 1억을 다 쓴 겁니다. 채무자는 과거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은 후 이번에는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 7천만원을 전액 소비하고 우리은행 채무는 월 이자만 이제 계속 상환한 거죠. 파산 신청에 이르는 등 고의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낭비행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만약 2017년 7월경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 5천만원을 수령한 2017년 10월 19일 우리은행 전세대금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죠. 이때 벌써 돈은 다 7천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고 하면 현재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었죠. 근데 고의적으로 이제 이 돈은 빼돌려 놓고 자기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압류 주식 못하게 이자 정도만 들어와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잘 들어오는 것 같죠.
이자 계속 내고 다른 캐피탈사 돌려받고 카드 돌려받고 그래서 계속 이제 빚을 키운 거죠. 그때부터 있는 돈은 은닉하고 소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재량 면책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채무자를 완전히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해당되니까 면책 불허가를 날리고 너는 그냥 물러가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다시 살려주는 의미에서 채무자에게 일부 돈이라도 박어라.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채무자는 사실상 뭐 여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150에서 한 200 정도 열심히 해서 벌어서 1200만원 정도를 파산재단에 편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제인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게 뭐 적절하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 뭐 재량 면책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소비 행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는 더군다나 채무자는 2006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면책을 받았죠. 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결국은 이제 파산을 앞두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한번 실컷 써보자. 20몇 년 동안 참 어디 방직회사 다니면서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배우자하고는 또 어떻게 뭐가 안 맞았는지 이혼을 한 상태에서 그 7천만 원을 바로 상환했으면 끝났죠. 그러면 뭐 한 4, 5천 정도로 파산 면책 들어왔으면 두 번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책을 시켜주죠. 근데 그 7천만 원은 이제 고의적으로 어떻게 머리를 굴린 거죠. 쓰기 위해서. 그래서 좀 씁쓸한 사건이지만 뭐 일단 재량 면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 돈은 아마 채무자도 마련하느라고 꽤 힘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걸 만들면서 이제 좀 뭐 반성을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총 그 1년 이상 걸린 사건인데 뭐 채무자로서는 이제 면책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쓰거든요. 이 7천만 원은 결국은 국민들 공적자금, 세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공적자금을 쓴 셈이 되는 거죠. 공적자금의 어떤 횡령이죠,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죠. 사기파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파산의 목적이 뭐 처벌도 있지만 사기파산죄로 의율되는 건 아주 극히 드물고, 파산 면책이 뭐 목적이 경제적 갱생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 고소까지 해서 처벌시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오늘은 좀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